자,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기관의 역할인데요. 금융기관의 역할은 큰 제목 제가 빨갛게 표시했으니까 다음 중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앞쪽에서 저희가 금융시장의 기능을 공부를 하셨었는데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기관의 역할은 차이가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제고를 통해서 자산을 전환하고요. 거래비용은 뭐 탐색비용, 정보비용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는 건 금융시장하고 똑같아요. 금융기관의 고유의 역할은 지급 결제제도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어서 요게 앞쪽에 금융시장의 역할에서 헷갈리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챙겨봐 주시면 되고요. 자, 금융기관의 종류에서 은행, 보험회사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뭐 빨간색도 없고 별표도 없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여유자금을 받는 수신 업무, 예금 같은 것들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빌려주는 대출 업무, 여신 업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외환 업무, 여기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뭐 신용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금융기관이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사로 구분이 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금융투자업자인데요. 금융투자업자는 오른쪽에 지금 제가 프리퀀트 바를 달아놨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6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주로 판매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차이점이 뭐냐?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딜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돈을 주고 싸게 사갖고 와가지고 팔 때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게 딜러잖아요. 이게 투자 매매업자고요. 중개업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결국 브로커예요. 이건 뭐냐면 내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만 해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으로 주식을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수익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매매업자이면서 투자 중개업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집합투자업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용회사를 얘기해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인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2인 이상에게 모은 자금을 일상적인 운용주식을 받지 않고 취득, 처분 등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저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상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운용하는 회사예요. 밑에 보시면 집합투자 상품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투자 대행기관이고, 운용회사가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가 가능하냐? 옛날에는 저희가 업종별로 법이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신탁업법, 투자운용업법, 은행업법, 보험업법. 그때는 직접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은행은 은행업법, 그 다음에 보험은 보험업법, 나머지는 통틀어서 금융투자업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운용사회 같은 경우에도 직접 판매 자체가 가능합니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여러 사람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단독 운용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나 혼자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맡기는데, 맡길 때 이렇게 하세요. 자문만 해주면 투자 자문업이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운용해서 수익 내드릴게요. 맡아서 운영하면 일임업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문업자는 자문만, 일임업자는 일임 받아서 운영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펀드처럼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됐든 개인의 단독 자산이 됐든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운용을 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투자 일임업하고 차이점이 일임업은 단독 운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은 집합투자, 우리 펀드의 신탁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산이나 재산권을 수탁받아서 관리하고요. 고유자산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운영 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고유자산하고 구분한다는 게 자기 재산하고 섞어서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탁업은 신탁 재산별로 운영을 해야 돼요. 신탁 회사별로 운영하면 고유자산하고 섞이기 때문에 각각의 신탁 재산별로 운영하도록
독립성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이 6개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는 투자 매매업과 중개업 자신의 계산으로 하느냐 타인의 계산으로 하느냐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은 직접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맨 마지막에 신탁업은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인데요. 자본시장법은 4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포괄주의. 포괄주의의 반대는 뭐냐면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 옛날에는 법이 얘는 이렇게 처벌하고 얘는 이렇게 처벌하고 열거가 쭉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열거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처벌할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투자 재산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더라도 그것까지를 한꺼번에 규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자율이고요. 예외적으로 규제를 인정하고 있고,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 투자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에요.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다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기능별 규율 체제예요. 이거 반대말은 뭐냐면 업종별 규율 체제거든요. 옛날에는 업종별로 은행은 은행업법,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팔고 예금 판다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맞지, 은행이라 해서 따로 규제하고 보험이라 따로 규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그 기능을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6개로 나눈 거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6개를 기능으로 묶어서 걔가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규제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구별하겠다. 시험 문제에 업종별 규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업무 범위를 확대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개의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한 회사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겸용을 허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확대했는데 시험 문제에는 업무 범위를 축소했다거나 겸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겸용이나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펀드를 팔 수 있게 된 것이고 은행에서 보험이나 펀드를 팔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해서 투자 권유 규제를 이제 도입을 했다. 설명 의무나 적합성 의무,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도입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시험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 서민형 금융기관이고 얘는 대출금리가 됐든 예금금리가 됐든 금리가 은행에 비해서 높겠죠. 그리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 장점이고, 신용협동기구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농협, 수협, 신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은 받아서 높은 이자를 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출을 받아서 이자 장사는 나라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수취만 가능하고 대출 업무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 요 우체국 예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나오고, 또 하나는 예금자 보호 대상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예금자 보호는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을 때 물어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받은 예금 보험을 가지고 다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체국이 만약에 파산을 했다 그러면 나라가 파산한 거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지고 돌려줄 거예요. 굳이 예금자 보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기타 금융기관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인데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신용카드 회사, 리스 회사, 캐피탈 회사 이런 데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취급하는 것을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온 지문이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기능 없이 수신 기능만 취급한다. 거꾸로 설명한 거죠. 이런 질문 나오고 있고요. 기타 뭐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수신 상품으로 넘어가서 예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언제든지 내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은 가장 높아요. 내가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높으니까 수익성은 어떻겠어요? 가장 낮겠죠. 수익성은 가장 낮은 상품. 그래서 유동성 높고 수익성 낮다. 챙겨두시고요.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그 근간이 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내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을 저축 예금이라고 하고요. 별단 예금은 가계당좌 수표가 아니라 자기합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임시 계정, 요걸 별단 예금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는 MMDA만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MMDA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 그리고 각종 이체, 결제 이런 것들이 결합된 단기 목돈 운영에 유리한 상품, 비슷한 상품으로 MMF, CMA 이런 것들이 있는데 MMDA가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머니 마켓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상품이 거래되는 단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니 마켓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디파짓 어카운트니까 예금 계좌잖아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확정된 고정된 금리를 주는 그런 예금과 다르게 머니마켓에 높은 운용 수익을 가지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하면서도 일반적인 요구불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MMDA입니다. 이 정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챙기시고요. 저축성 상품은 자금의 단기화를 확산하고 거래 조건이 사실상 자유화됐기 때문에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매월 또는 매년 또는 뭐 매 분기마다 똑같은 금액 또는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하는 일정한 기간 납입을 해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받는 상품을 우리가 적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거치식,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만기가 되면 목돈을 한꺼번에 찾는 걸 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립식은 적금, 거치식은 예금 이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성 상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상품들이 있죠. CD가 뭐였죠? Certificate Deposit이라서 얘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했고요. RP는 Repurchase Paper 그래서 중간에 다시 사주거나 다시 파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고요.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진성어음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어음. 표지어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음이지만 예금자 보호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만기 전에 환매 시 유통시장에서 시장 수익률로 매도한다. 요 지문의 의미가 뭐냐면 요 상품들의 공통점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도 환매할 수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양도성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만기 전에 그러면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산 곳에 가서 이거 중간에 깨주세요가 아니라 시장에 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나가서 그 당시에 시장 수익률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매도한다. 요 지문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환매 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중도 환매라고 하잖아요. 중도 환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장,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환매가 아니라 매도를 한다. 기억해 주시고, 특수 목적부 상품 같은 경우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가 됐는데 청약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것들이 특수 목적 상품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요. 첫 번째가 신탁이에요.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금전신탁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으로 맡기고 돈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금전신탁이에요. 금전신탁 말고도 있나요? 많지요. 금 외 신탁이라고도 하고 재산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을 맡기기도 하고 다양한 주식을 맡기기도 하고 다양한 신탁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맡기고 돈으로 찾아가는 걸 금전 신탁이라고 하고요. 얘는 펀드하고의 차이점은 펀드는 많은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집합 운용이에요. 근데 금전신탁은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1:1 펀드, 단독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맡길 때 이거 이렇게 운용해 주세요. 운용 방법을 지정해서 맡길 수 있어요.
이거를 특정 금전신탁,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 불특정 금전신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불특정 금전신탁은 펀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서 현재 신규 가입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맡기는 사람이죠. 맡기는 사람이 운용 대상을 또는 방법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불특정 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의 운용을 누구한테 맡은 사람, 수탁자에게 이름을 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수탁금융기관의 고유 계정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별도의 신탁 계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요거 별표 쳐놓은 이유는 간혹 고유 계정과 섞어서 합산 운용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단기 실적 배당 상품으로 MMF, 머니 마켓 펀드죠. 그래서 고객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하는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상품이 거래되는 우리 단기 시장 머니 마켓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MMF. 그래서 잔존 만기는 120일 이내고 환매 수수료는 별도로 없이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현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 현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가 들어와야 되죠. 급여 이체. 내 돈을 자동 이체할 수 있어야 되죠. 자동 이체, 보험료 수납, 카드 대금 수납, 이렇게 현찰 관리를 위한 기능이 붙어 있으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수치 입출할 수 있으면서 이자를 붙여주는, 그래서 현금 관리에 최적화된 그런 상품인데, 얘는 종합금융회사 종금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금사에서 만든 건 디파짓 어카운트 예금 계좌라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MMF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MMF하고 다르게 현금 입출 말고도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급여이체, 자동이체 이런 기능들을 붙여서 CMA처럼 파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CMA가 아니라 MMF이기 때문에 펀드잖아요. 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종금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 왜? 원래 예금이었으니까요. 증권형, 예를 들면 RP를 이런 현금 관리 계좌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붙여서 팔거나 아니면 MMF로 팔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얘는 짧게 운영하더라도 높은 수익률, 그리고 현금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액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네, 문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회사에도 있고 종합금융회사에도 있죠.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다음에 펀드를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요. 자산운용회사 직접 판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랬죠?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요즘 플라자에서 다 판매하고 있죠. 인덱스펀드는 펀드 중에서 주가지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주가지수 수익률을 못 이기더라. 결국 시장을 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 수익률, 결국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 정의를 쫙 써놓고 얘가 누구냐,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렵게 문제가 난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인데 초과하도록이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거죠. 그것도 여러분 지문 챙겨주시고, 인덱스 펀드가 워낙 잘 팔리니까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ETF. 그래서 요거는 상장 지수 펀드가, 지수가 영어로 인덱스니까요. 상장된 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고요. 인덱스 펀드의 단점, 펀드는 내가 사면 오늘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끝난 종가로 내일 아침에 사게 되잖아요. 이런데 ETF 같은 경우는 즉시 살 수 있죠. 주식처럼. 여러분, 이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 인덱스 펀드의 원래 취지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얻도록 만든 게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는 정의, 얘가 누구냐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이것도 이제 가끔 가다가 박스에 넣어놓고 나오긴 하는데 똑같아요. 돈을 걷어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짓죠. 얘를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 배분하고요. 나중에 팔면 시세 차익 생기잖아요. 시세 차익 배분하는, 이게 이제 부동산 신탁인데, 부동산 펀드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부동산 펀드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 정의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맨 밑에 보면 부동산 투자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당연히 틀리죠. 위에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실적을 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의 비교인데요. 요거는 펀드인데 이게 신탁의 형태로 운영이 되느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자, 고객이 여기 있어요. 고객이 원래 펀드에 가입하려면 운용회사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집합투자업자한테. 집합투자업자가 실제로 직접 판매가 지금은 가능한데 옛날에는 업종별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프라가 없잖아요. 지점도 없고 판매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현재는 운용사에서 직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펀드를 살 때 어디 가서 사냐면 판매회사에 가서 사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증권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돈을 줘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용회사에 돈을 주겠죠. 그럼 운용회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돈 잘 받았습니다. 증명서를 줘요. 내가 돈 잘 받아서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지분대로 나눠드릴게요. 그 증명서 이름이 뭐냐면 투자 신탁에서는 얘를 수익증권, 수익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하고요. 운영회사가 고유자산하고 섞어서 이상하게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운영회사가 돈 맡겨놓고 운용 지시하고 신탁회사가 거기에 대한 운용을 이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 게 펀드고요. 여기에 이 자금을 우리 예탁결제원이라는 데다가 자산을 맡겨놔서 수익증권이 실물로 돌아다니지 않는 이런 형태가 투자 신탁이에요. 얘는 다 좋은데 운영회사가 부동산같이 법적 대표격이 있는 상품을 만약에 산다.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면 누구 명의로 사요? 실제 자금의 주인은 고객이에요. 고객 명의로 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수십만 명 되는 거죠. 업무가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운용사가 산다. 예, 운용사가 사면 운용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사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운용사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우길 수도 있고 세금은 어떻게 해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실제로는 신탁회사가 대부분 은행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서 은행이 그 업무를 대체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가짜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짜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요. 제일 만들기 쉬운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만들어서 투자자가 주식회사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투자하셨으니까 주식을 주고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이 투자 신탁일 때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라면 투자회사일 경우에는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 살 때 누구 명의로 사요? 회사 명의로 사면 되죠. 세금 누가 내요? 회사가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간단한데 문제는 얘는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 사업자 등록증만 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사요? 어디 가서 사냐면 판매회사 하나 위탁해서 그러면 우리 거 사고 싶으면 이 판매회사에 가서 사세요. 누가 운영해요? 운용사 하나 위탁해서 그러면 여기가 운영하세요. 그럼 운용사 통해서 주식을 고객한테 주고요. 신탁이 필요하겠죠. 얘도 신탁회사 하나 위임해가지고 여기다가 자산 운용 지시하고 운용 이행하고 이 주식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합니다. 그럼 모양이 어때요? 동일하게 똑같아요. 가운데 멀굴마담이 되는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걸로 왼쪽에 보이시는 회사를 기반으로 한 게 투자회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신탁 계약으로 연결된 게 투자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형태는 투자 신탁은 신탁 관계이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예요. 발행 증권은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 주식회사는 주식이고요. 투자자의 지위는 투자 신탁은 수익권을 들고 있는 수익자고요. 투자회사는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났다. 그럼 깡통 되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지 않아요. 자율 규제인 반면에 신탁은 계약 관계니까 그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율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고요. 법률은 투자 신탁은 뭐예요? 어쨌든 신탁 계약이니까 신탁법, 그리고 펀드니까 자본시장법이고요. 투자회사는 어차피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니까 상법,
그리고 펀드니까 자본시장법이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니까 수익증권은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보장되지 않죠. 이것도 역시 실적 배당 상품이고요. 여신상품. 여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기업대출,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정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금리가 정해지면 맨 마지막에 돈 다 갚을 때까지 상환할 때까지 동일한 금리로 가는 거고,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정금리는 언제 유리할까요? 제가 대출하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딴 사람들은 이자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나는 고정금리 내니까 금리 상승기에 유리할 거고요. 변동금리는 언제 유리해요? 금리가 떨어지면 딴 사람들은 낮은 금리에 이자를 막 내야 되는데 나는 변동금리라서 그거 따라서 낼 수 있다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같은 이자를 내잖아요. 나는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혼합금리는 섞여 있는 거겠죠. 밑에 보면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 달성이 되는 예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자, 예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받으면 싼 이자로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은행은 없죠. 낮은이 아니라 높은, 예금하고 대출 중에는 항상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것이고요. 과거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바뀐 거죠.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변동금리가 많고요. 이 코픽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코픽스도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2010년 2월 이후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그런 기준지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CD, 옛날에는 CD 플러스 0.5, CD 플러스 1 이랬다면 이 CD가 담합의 위험이 있고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비용을 대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D 대신에 코픽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CD 대신에 코픽스로 바꾼 것이어서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나누고 있고, 얘는 매월 15일 15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 코픽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코픽스도 정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